만약 지금 여러분이나 부모님이 밤마다 다리가 저리다 혹은 걸을 때 유독 한쪽 다리가 무겁다고 하신다면 오늘 이 영상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저희 어머니도 몇 해 전부터 주무실 때마다 다리가 저리다고 하셨을 때 저는 그냥 나이 탓이려니 허리가 안 좋으셔서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지독한 불효였죠. 나중에 혈관 구조를 찾아보고 나서야 손발이 떨릴 정도로 후회했습니다. 다리가 보내는 혈관 신호는 뇌경색이 오기 전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였던 겁니다. 흔히 뇌경색은 예고도 없이 갑자기 찾아와 평생의 후유증을 남기는 잔인한 병이라고 알고 계시죠? 어느 날 쓰러지거나 갑자기 말이 안 나오거나 한쪽이 마비되는 것 말이죠. 저도 정말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찾아보니 그게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뇌혈관이 완전히 막히기 전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는 엉뚱하게도 뇌 쪽이 아니라 바로 다리에서 먼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리 저림, 다리 무거움, 한쪽 발의 냉감, 걸을 때 뭔가 어색한 느낌. 이것들이 단순한 피로나 노화 현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막혀가는 뇌혈관의 구조 요청일 수 있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리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리에서 먼저 나타날 수 있는 뇌혈관 경고 신호 4가지. 또 하나는 이 신호들이 왜 단순 피로나 허리 문제와 헷갈리는지 그 명확한 구분 방식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다음번에 몸에서 이런 느낌이 왔을 때 그냥 넘기지 않고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확실한 기준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리 이야기를 하는데 왜 뇌경색이 나오느냐? 저도 이 부분이 처음에 잘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혈관 구조부터 찾아봤습니다. 심장에서 나온 혈액은 온몸으로 퍼집니다. 동맥을 통해서요. 그 경로 중에 뇌로 가는 혈관과 다리로 가는 혈관이 같은 대동맥 계통에서 나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혈관은 전신에 걸쳐 있고 동맥경화라고 부르는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변화는 한 군데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료를 보니 동맥경화는 전신성 질환이라는 표현이 반복됐습니다. 뇌혈관만 따로 나빠지는 경우보다 전신의 혈관 상태가 함께 나빠지는 흐름이 더 일반적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 혈관에서 혈류 이상이 감지된다면 같은 혈관 문제가 뇌혈관에도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다리로 내려가는 혈관은 뇌보다 길고 가늘고 말단에 가깝습니다. 혈류 저하 변화가 먼저 드러나기 쉬운 위치라는 내용이 자료에 있었습니다. 뇌 쪽은 혈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기 전까지 증상이 잘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다리 쪽은 더 빨리, 더 뚜렷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수도관이 있는데 수압이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해보세요. 주방 가까운 수도꼭지는 그나마 물이 나오지만 멀리 있는 정원 호스 끝에서는 물이 먼저 가늘어집니다. 다리 혈관이 그 정원 호스 끝과 비슷한 위치인 겁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고 나서야 다리 증상이 뇌혈관 병고와 왜 연결되는지 감이 왔습니다. 이 주제를 찾아보다 보면 하지 동맥경화 또는 말초 동맥질환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어렵게 들릴 수 있으니 간단히 풀어보면 다리로 내려가는 동맥이 좁아지거나 딱딱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흔히 PAD라는 약자로도 부릅니다. 자료를 보니 하지 동맥경화가 있는 사람에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혈관 사건이 발생하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높다는 연구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다리 혈관 상태가 나쁘다는 것 자체가 전신 혈관 상태의 지표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미국 심장학회 AHA의 관련 자료에서도 말초동맥 질환을 심혈관 위험도 평가의 주요 지표 중 하나로 언급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의 혈류 문제를 그냥 다리 문제로 한정해서 볼 게 아니라 뇌혈관까지 포함해서 전체 혈관 상태를 같이 보는 시각이 중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신호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걸을 때 나타나는 다리 통증이나 무거움입니다. 일정 거리를 걸으면 다리가 아프거나 무겁거나 당기는 느낌이 오고 잠깐 쉬면 괜찮아지는 패턴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간헐적 파행이라고 합니다. 잠깐 파행, 멈춤, 다시 걸음, 이 패턴이 반복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다리 근육이 움직일 때는 혈액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데 혈관이 좁아져 있으면 그 수요를 채우지 못합니다. 부족한 혈액 공급이 근육 통증이나 피로감으로 나타나는 거고, 쉬면 수요가 줄면서 일시적으로 괜찮아지는 구조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댓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운동하면 다리가 아프다는데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쉬면 바로 사라져서 그냥 체력 문제인 줄 알았어요. 찾아보니 이 패턴이 하지동맥경화의 전형적인 증상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쉬면 사라지는 것도 특징입니다. 단순 근육통은 대개 쉬어도 바로 없어지지 않거든요. 이 신호가 왜 뇌혈관과 연결되느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리 동맥이 좁아진 상태라면 같은 동맥경화 과정이 뇌혈관에도 진행 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한쪽 발이나 다리만 유독 차가운 느낌입니다. 양쪽 발의 온도가 다르거나 한쪽 발만 유독 차갑고 색이 달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혈류가 균등하게 공급되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액은 열을 전달하기 때문에 혈류가 줄어들면 그 부위가 차가워지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이게 그냥 수족냉증의 변형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수족냉증과 혈관성 냉감은 패턴이 다르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수족냉증은 대개 양쪽이 함께 차갑고 추운 환경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악화됩니다. 자율신경계 반응이 원인인 경우가 많고요. 반면에 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냉감은 한쪽에만 나타나거나 한쪽이 훨씬 심하거나 따뜻한 환경에서도 지속되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 피부색도 확인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혈류가 줄어들면 창백해지거나 반대로 산소가 부족한 혈액이 고이면서 보랏빛을 띠는 경우가 있다는 내용도 자료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 증상 하나만으로 혈관 문제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원인도 많고요. 그런데 이런 증상이 지속되고 특히 한쪽에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면 혈관 쪽 확인이 필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내용이 자료에 반복됐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제가 찾아보면서 가장 헷갈렸던 부분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다리 저림이나 감각 이상입니다. 문제는 이게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랑 거의 똑같다는 겁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막혔습니다. 다리가 저리면 다들 허리 때문이겠지라고 먼저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찾아보니 이 둘을 구분하는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척추 쪽 문제로 인한 저림은 보통 특정 자세에서 심해지거나 약해집니다. 허리를 구부리면 나아진다거나 허리를 펼 때 심해진다거나 하는 자세 연관성이 있고요. 통증이 엉덩이나 허리에서 시작해서 다리로 내려오는 방사통 형태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반면에 혈관성 저림은 자세와 관계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걸을 때 나타났다가 쉬면 줄어드는 패턴, 밤에 누워서도 생기는 경우, 저린 느낌이 발끝부터 올라오는 느낌이라는 것이 특징이라는 내용이 자료에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척추 문제로 인한 증상은 대개 통증도 함께 오고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악화되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혈관성 냉감이나 저림은 이런 연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드시면 척추 문제와 혈관 문제가 함께 있는 경우도 흔하고요. 그래서 어느 하나로만 판단하기 어렵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다리 저림이 있을 때 무조건 척추 문제겠지로만 보지 않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한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걸음걸이가 어색해지거나 발을 끌게 되는 증상입니다. 이건 앞에 세 가지보다 좀 더 직접적인 경고일 수 있습니다. 뇌혈관으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거나 막힐 때 그 영향이 다리 근육을 제어하는 신호 전달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과성 허혈 발작, 줄여서 TIA라고 부르는 상태가 있는데요. TIA는 쉽게 말해 일시적인 뇌혈관 막힘입니다. 혈전이 혈관을 잠깐 막았다가 스스로 풀리는 상황이고 증상이 몇 분에서 몇십 분 이내에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이상했는데 지금은 괜찮네 하고 넘기기 쉬운 거죠. 문제는 이 TIA를 경험한 이후에 실제 뇌경색으로 진행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내용이 자료에서 반복됐습니다. 미국 뇌졸중협회 자료에는 TIA 이후 48시간에서 72시간이 가장 위험한 시간대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한쪽 손발에 힘이 빠지거나 한쪽 얼굴이 처지는 느낌,
말이 잠깐 어눌해지는 느낌이 왔다가 사라졌다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반복됐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 신호가 있으면 혈관 검사를 받으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이 신호들이 일반적인 건강검진에서 잘 잡히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반 건강검진에서 측정하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혈관 위험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하지만 혈관이 실제로 어느 정도 좁아졌는지, 다리 혈류가 얼마나 줄었는지는 이 수치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검진 결과가 정상 범위에 있어도 혈관 문제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가 있다는 내용, 자료에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ABI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발목, 상완, 혈압지수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팔과 발목의 혈압 비율을 재서 다리 동맥 혈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비교적 간단하고 비침습적인 검사인데 일반 건강검진에는 기본으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혈액검사와 혈압 수치만 보고 안심하고 있는 분들 중에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자료에 있었습니다. 자가 확인 방법도 찾아봤습니다. 지금 잠깐 스스로 체크해 보시겠어요? 다음 항목 중 해당되는 게 있으신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 걷다가 일정 거리 이상이 되면 다리가 아프거나 무거워지는데 멈추면 사라진다. 둘, 한쪽 발이 반대편보다 유독 차갑다. 셋, 다리 저림이 자세와 관계없이 생기고 밤에 더 심하다. 넷, 발목이나 발등에서 맥박이 잘 안 느껴진다. 다섯, 걷다가 발을 끌거나 한쪽 다리에 힘이 잘 안 들어가는 느낌이 든다. 이 중 2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단순 피로나 노화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혈관 쪽 확인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내용이 자료에 있었습니다. 해당되지 않아도 안심하기보다는 이런 신호들이 어떤 건지 기억해 두시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 신호들이 나이 들면 그러는 거지로 넘어가느냐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증상들이 실제로 노화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되면 혈관 탄성이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말초 혈류가 젊었을 때보다 느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력이 줄면서 다리가 무거워지는 느낌도 오고요. 그래서 이 증상들을 혈관 문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화로 해석하는 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고 검진에서도 수치에 이상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기 쉽습니다. 찾아보니 이 지점이 문제라는 내용이 반복됐습니다. 노화와 혈관 문제는 겹쳐서 오지만 구분이 필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증상이 한쪽에만 두드러지거나 특정 패턴이 반복되거나 최근 몇 달 사이에 뚜렷하게 달라졌다면 그냥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저도 이 부분을 찾아보고 나서 어머니의 증상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때 조금 더 들여다봤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혈관이 왜 좁아지느냐, 이 부분도 찾아봤습니다. 동맥경화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이나 칼슘 성분이 쌓이면서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빠르게 진행시키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혈압이 높을수록 혈관 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지고 내피세포가 손상될 기회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혈당이 자주 높아지는 상태라면 혈관 내벽에 당화 반응이라는 손상이 쌓인다는 내용이 자료에 있었습니다. 강화 반응은 혈관 내벽이 거칠어지게 만들고 거기에 이물질이 더 잘 붙게 된다는 구조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소판이 뭉치기 쉬운 환경을 만든다는 내용이 반복됐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다리 혈관 문제와의 연관성이 특히 강하다는 내용이 자료에 있었습니다. 운동 부족도 연결됩니다. 다리 근육이 수축하면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올리는 펌프 역할을 하는데 활동량이 줄면 이 펌프 기능이 약해지고 혈류가 느려지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들이 따로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리에서 먼저 나타날 수 있는 뇌혈관 경고신호 4가지. 걸을 때 다리 통증이나 무거움, 한쪽 발의 냉감, 자세와 무관한 다리 저림, 그리고 한쪽 다리 힘 빠짐이나 걸음 이상. 이 신호들이 나이 탓으로 넘어가기 쉬운 이유는 노화와 증상이 겹치기 때문이고 일반 건강검진으로는 잡히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혈관 상태를 직접 보는 검사가 기본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쪽에만 두드러지거나 패턴이 반복되거나 최근 들어 달라졌다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찾아보면서 가장 오래 생각하게 된 부분입니다. 뇌경색을 처음 겪는 분들 중 일부는 그 전에 이미 TIA, 일과성 허열 발작을 경험했지만 그냥 넘어갔다는 내용이 자료에 반복됐습니다. 증상이 잠깐 왔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TIA 이후에 실제 뇌경색이 발생하는 위험이 가장 높아지는 시간이 48시간에서 72시간 이내라는 내용, AHA 자료에 나왔습니다. 일주일 이내로 범위를 넓히면 그 위험은 더 올라간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다시 말해, 잠깐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나았다거나, 말이 잠깐 이상하게 나왔다가 괜찮아졌다거나, 한쪽 눈이 잠깐 뿌옇다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면 그 순간이 실제로 제일 빨리 병원을 가야 하는 시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이 찾아보면서 가장 오래 남았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접하기 전까지는 증상이 사라지면 괜찮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자료에서 반복된 내용들을 실용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다리를 쓰는 움직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걷기가 다리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은 여러 자료에서 반복됐습니다. 다리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혈액을 위로 밀어올리는 보조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속도나 거리보다 매일 꾸준히 움직이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하지 동맥경화가 있거나 걸을 때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운동 방식에 대해 의사와 상의하는 게 좋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혈압 관리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 내피에 지속적인 자극이 쌓이고 동맥경화 진행이 빨라질 수 있다는 내용이 반복됐습니다. 가정에서 혈압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 특히 아침과 저녁 두 번 재는 습관이 변화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혈당 관리입니다. 식후 혈당이 반복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 내벽에 손상이 쌓인다는 내용,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연결됩니다. 공복 혈당 수치가 정상이라도 식후 혈당 패턴이 중요하다는 것, 이미 다른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혈관 건강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빠뜨릴 수 없었습니다. 네 번째는 흡연과 혈관의 관계입니다. 흡연이 혈관에 미치는 영향을 찾아보니 다리 혈관 문제와의 연관성이 특히 강하다는 내용이 자료에 있었습니다. 금연이 다른 어떤 생활 습관 변화보다 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빠르고 크다는 내용이 여러 연구에서 반복됐습니다. 다섯 번째는 증상을 메모해 두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증상이 어느 쪽 다리에서 얼마나 지속됐는지 기록해 두면 병원에서 진찰을 받을 때 훨씬 유용한 정보가 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특히 TIA처럼 증상이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경우, 그 순간을 메모해 두지 않으면 진료 시 재현이 어렵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면서 하지 혈관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들도 정리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ABI 검사는 팔과 발목에서 혈압을 재서 비율로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간단하고 통증이 없고 외래 진료에서 가능한 검사라고 합니다. ABI 수치가 일정 기준 이하로 나오면 하지 동맥경화가 의심되고 그 경우 경동맥 초음파나 혈관 조형 CT 같은 추가 검사를 통해 뇌혈관 상태까지 함께 확인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는 내용이 자료에 있었습니다. 경동맥 초음파는 뇌로 가는 혈관 입구 부분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인데요. 경동맥 내막중막 두께라는 지표가 동맥경화 진행 정도를 반영한다는 내용이 자료에 있었습니다. 이 검사도 일부 건강검진에 선택 항목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검사들이 모든 분께 필요한 건 아닙니다. 증상이 있거나 위험인자가 여러 개 겹쳐 있는 분들에게 의미가 있는 검사들이라는 내용이 자료에 있었습니다.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생각이 정리된 부분을 나눠보겠습니다. 뇌경색이 갑자기 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갑자기 전에 몸이 이미 오랜 시간 준비하고 있었던 경우도 있다는 게 이번에 가장 남은 내용이었습니다. 발이 저림, 발냉감, 걸을 때 무거움, 일시적인 힘 빠짐. 이 증상들이 나이 탓이 아닐 수 있다는 시각을 한 번쯤 가져보시는 것. 특히 한쪽에만 두드러지거나 최근 들어 달라진 게 느껴진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검진 수치가 정상이더라도 혈관 상태는 따로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증상이 잠깐 왔다가 사라졌다면 그게 오히려 가장 빨리 움직여야 하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오늘 가장 오래 남은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에서 불편하거나 비슷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담당 의사와 꼭 상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혈관 건강과 연결해서 경동맥 협착이 어떻게 뇌경색으로 이어지는지 그 구조를 좀 더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찾아보니 생각보다 흥미로운 내용이 많았습니다. 매일 걷고 수치를 들여다보고 몸의 신호를 흘려보내지 않는 것. 그게 유나의 건강 노트가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싶은 일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